칼텍, USC 등이 H-1B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LA 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도입된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한인회장 후보가 부담해야 하는 공탁금과 선거 비용이 1인당 15만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소에 나오는 주민들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6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탓에 운영을 중단했던 관공서들이 다시 문을 연 뒤 일부 지역에서 줄서기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 지역에서 뉴욕주로의 여행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주지사는 미국의 43개 주 또는 자치령에서 온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의 6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자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이 매섭습니다. 격차가 5차 범위 내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무부가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9% 늘어난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LA 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도입된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한인회장 후보가 부담해야 하는 공탁금과 선거 비용이 1일당 15만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는 이전처럼 직선제로 치러지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처음으로 우편 투표가 도입됩니다. 우편 투표 도입으로 선거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번 LA 한인회장 선거에서 회장 후보가 부담해야 하는 공탁금과 선거 비용까지 1인당 15만 달러를 지출해야 해 후보의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단독 후보가 출마할 경우 후보는 1인당 등록비 5만 달러만 선관위에 내면 되지만 등록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선거 비용으로 후보 1인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서 경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 1인당 공탁금 5만 달러에 선거 비용 10만 달러, 총 15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한 LA 한인회 이사장입니다.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이제 얻은 결론이 우리 한인들의 직접 투표와 그리고 우편 투표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회장 후보의 선거운동도 가능한 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모금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장 후보 자격은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A 카운티에 거주한 자로 최근 10년 내에 LA 한인회 이사 혹은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 또 가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LA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 최근 7년 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활동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한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 단체에서 임원이나 이사, 고문, 위원장 등 어떤 직책도 맡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직책을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회장 후보 자격에서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한인회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11월 18일로 후보 등록 서류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배부합니다. 선거 날짜는 12월 12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한인회장 선거 투표소는 기존의 8군데에서 이번에는 3군데로 대폭 줄였습니다. 우편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믹청 LA 한인회 부이사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제임스한 LA 한인회 이사장과 제임스한 LA 한인회 이사, 장영기 한인의료협회 회장, 그레이스송 미주 3일 여성 동지회 회장, 샘신 남가주 한인 목사 회장, 김옥래 재미한인 직업교육센터 회장으로 선관위가 꾸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데이비츠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출마설이 나오는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과거 LA 한인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LA 한인축제재단에서 회장과 임원으로 각각 활동해온 경력으로 회장 입후보 자격에 부합되는데 출마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소에 나오는 주민들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주 총무처는 오늘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현장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공공장소의 실내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유권자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카운티가 안전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5개로 이동시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위해 멀찍이 떨어진 곳에 따로 부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페이스 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둘러싸고 투표소 직원과 유권자들 사이 옥신각신 언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11월 3일 대선 및 총선거가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고 LA 카운티 전역에 400개 이상이 투표함이 설치된 가운데 LA에서만 벌써 90만 명 가까이 우편 투표에 참여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투표지를 불법으로 수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비공식 투표용지 수거함 등장과 투표함 방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전투표를 둘러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등 불안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이날까지 총 89만 1,186명이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된 지 단 2주 만에 달성된 기록적 수준의 투표자 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선 때 LA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 총수가 약 130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그때의 70%가량에 도달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투표율과 관련된 각종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은 캘리포니아 조기 투표 및 우편 투표 숫자가 4년 전 대선 이맘때쯤에 약 10배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이 사전투표와 관련해 다양한 불법 행위 등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10일경 LA 한인타운 인근 엘링턴과 제퍼슨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에서 한 한인 여성이 나타나 한인 노인 거주자들의 우편 투표지를 무단으로 걷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 지지층의 대선 투표를 독려한다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투표지 수거함을 설치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주 정부는 무허가 투표함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캔자스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해 60여 명 이용자 전원이 감염되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캔자스주 노턴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날 구역 내 요양시설인 앤드비 홈에서 이용자 62명 전원과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직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감염된 이용자 10명이 사망했다며 남은 52명 중 1명은 입원했고 나머지 51명은 해당 시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용자들을 각자 방에 격리하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등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스 호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 시설이 자리한 노턴 카운티는 최근 2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캔자스주 보건환경부는 카운티 주민 약 5,400명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2주 전까지만 해도 46명에 그쳤지만 이날 기준 340명으로 불어났다.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 앤드비홈 집단 감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보건환경부는 카운티 내 교도소에서 그전 2주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턴 카운티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의 주내 공급이 빨라야 내년 중반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도 백신 안전성에 대해 주정부의 자체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이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나와도 별도의 안전성 검사 결과가 확인된 다음인 2021년 중반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며 백신은 의료계 종사자와 노약자 및 기저질환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칼텍, USC 등이 H-1B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텍과 USC, 코넬, 스탠포드 등 몇몇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합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취득 요건 강화 규정 시행에 맞서 19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H-1B 취득 요건 강화 규정이 관련 비자 취득을 실질적으로 큰 폭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서 지난 8일 미국 내에서 일하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H-1B 자격 요건 강화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H-1B 근로자들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최첨단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새 규정 시행으로 미국의 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H-1B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습니다. 칼텍은 제트추진연구소를 포함해 칼텍에서 106명의 과학자와 공학자, 연구진이 해당 비자의 근로자들이며 이들이 현재 해당 기관의 연구,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첨단 장비 개발, 나아가 미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USC도 상당수 H-1B 소지자들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작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며 새 행정부 지침이 공청회를 통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켄 코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앞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국내 노동시장을 살리기 위해 H-1B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H-1B 근로자의 취업 분야와 전공의 상관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H-1B 근로자의 임금 자격 기준도 더 높였습니다.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학사학위가 있든지 아니면 경력이 이제 학사학위에 조언하는 경력이 있든지 H-1B가 다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력은 안 되고 학사학위가 있어야지 H-1B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고 측은 소장에서 H-1B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새로운 규정으로 최소 10년 동안 고용주들이 1982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대선의 6개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자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이 매섭습니다. 격차가 5차 범위 내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두 번째,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가장 큰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이 20명으로 플로리다 다음으로 많은 핵심 경합주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는 초접전 끝에 0.7%포인트, 불과 4만 4천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면서 거의 일주일마다 찾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기침 때문에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첫 현장 유세까지 동원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Pennsylvania is the survival of your fracking industry. Joe Biden has repeatedly pledged to abolish fracking. He's a liar, okay? He's a liar. 여론조사도 추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때인 이번 달 초 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8%포인트까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로서도 고향주인데다 승리를 향한 필수 고지인 만큼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m going to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period. And I think all American people have to do is vote, show up and vote. They're going to determine this.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 가운데 64%가 민주당, 25%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해진 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도 남은 2주 동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FBI가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선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강제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뉴욕 포스트 보도와 관련해 FBI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6년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해 아들이 사건 관련 업체와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꿎은 기자들을 비판하며 바이든 후보를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But there's a certain anger because there's a lot of very unfairness going on here.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and you people aren't covering that. And that's not fair.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자 이 사안을 쟁점화해 반전을 노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 포스트 보도 출처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근거가 된 노트북의 출처가 의문인데다 보도 과정에 트럼프 측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에선 상대방 발언에 끼어드는 게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가 지난 1차 토론 때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을 거울 삼아 후보별 답변 시간에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바이든 후보 측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환영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토론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공화당이 다음 달 3일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선거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회의 상원과 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원은 이번에 435명의 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하고 상원은 100명 중 3분의 1가량인 35명을 새로 뽑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이 차지한 지역 중 10곳,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 중 2곳 등 모두 12곳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합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기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 민주당이 상원까지 과반석을 확보한다면 의회의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상황이 됩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할 때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 분석 매체인 272위는 현재 흐름상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4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네 곳에서는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It has maintained its monopoly power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competition. So the Just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n antitrust response is necessary to benefit consumers.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이른바 쿼드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는데 어느 시점엔 공식화하겠다. 영내 어떤 나라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혀 확대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쿼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the economic relationships, the diplomatic relationships, the security relationships, those build out networks that can keep these nations free and secure. 쿼드,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뉴질랜드, 한국 등 3개국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 개념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8월 제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비건 부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4개국 협의체로 꾸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So the Quad is still a somewhat undefined entity in and of itself, and so it's a little premature to even talk about the question of expanding the Quad. 다만 어느 시점에 쿼드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t is our view that in the passage of time, the Quad should become more regularized and at some point formalized. 그러면서 영내 어떤 나라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 확대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Of course, welcoming cooperation with any country in the Indo-Pacific that's committed to defend a free open Indo-Pacific that guarantees sovereignty and prosperity for its members.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 경제연합체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과 중국 IT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5G 클린 네트워크의 동맹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PN 클린 네트워크, 쿼드 등 아직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대중 압박 정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중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여파로 올 들어 이달 초까지 미국의 사망자가 예년보다 3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29만 9,028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과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사망자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도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초과 사망자 중 3분의 2 수준인 19만
19만 8,081명이 코로나19에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병, 치매,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도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이것이 코로나19와 어느 정도나 연관됐는지는 의료기록 접근 등의 한계로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2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가 심장병과 암에 이어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매주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별 사망자 증가율은 4월 둘째 주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층은 25세에서 44세 사이로 예년 대비 26.5%가 많았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의 사망자 증가율이 5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시아계, 흑인 등이어서 유색인종이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의 스티븐 울프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예년 대비 초과 사망자는 연말까지 4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6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5만 8,300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8월 첫째 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2달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달 12일의 평균 신규 환자 3만 4,300여 명과 견주면 70%나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정점에 달했을 때는 7월 22일로 당시 환자 수는 6만 7,200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전염병 연구 정책 소장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CNN에 나와 사람들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 머물면서 더 많은 전염이 발생할 것이라며 힘든 가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확산의 주요 근거지는 중서부와 몬태나, 노스다코타주에서 뉴멕시코, 텍사스주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평원 일부 서부 지역입니다. CNN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분석한 결과 31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탓에 운영을 중단했던 미국의 관공서들이 다시 문을 연 뒤 일부 지역에서 줄서기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개인 거래 전문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 등에 뉴저지주 관공서 민원을 위해 대신 줄을 서주겠다는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뉴욕과 함께 집중 발병 지역이었던 뉴저지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차량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국 DMV 운영을 지난 7월 재개했습니다. 문제는 뉴저지에서 39개 장소에서 운영되는 DMV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관공서를 운영하려면 과거보다 민원 처리 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여간 누적된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업무량은 오히려 폭증한 탓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풍경도 흔해졌습니다. 각 DMV가 하루에 접수하는 민원인의 수가 100명대 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상식처럼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올 3분기에 3,050만 달러의 순익, 주당 순익 25센트를 기록해 전분기 순익 2,680만 달러보다 상당폭 늘었습니다. 예금은 140억 835만여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으며 대출은 131억 2,022만여 달러로 전분기보다 2% 늘었습니다. 자산은 167억 3,376만 달러입니다. 케빈 김 행장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3분기 긍정적인 지표를 이어가면서 성공적인 매니지먼트의 결실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 출범까지 밀어붙인다는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경질과 특별검사 수용을 거듭 요구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정쟁용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 지9호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계속 추천하지 않으면 아예 법을 바꿔 출범시키겠다면서 오는 26일을 최후 통첩 시한으로 거듭 못 박았습니다. 다른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경질 요구로 응수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친정부, 친추미애 검사들의 수사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또 공수처 압박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수사 강제 이첩권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대사와 함께 특검 도입까지 공수처 출범과 맞바꾸자고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정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주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상황에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 독립성 침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 지휘권 행사에 청와대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언급 2시간 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수용을 전하며 총장의 태세 전환은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불거진 검사 술 접대의 의혹을 수사를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라임 로비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됐고 이 검찰은 기존 라임 수사팀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입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재편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서울 남부지검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와 형사 4부에 소속된 평검사 5명이 배치됐고
지휘는 현재 라임 수사를 이끄는 형사 6부장이 맡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어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에게 해당 검사들을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검사들과 김봉현 입장문에 거론된 변호사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현 입장문 여파로 한때 전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던 기존 라임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사 한 명은 수사팀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면서 형사부에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단잠을 자려면 깃털처럼 가벼운 이불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불을 덮는 게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진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환자 1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 절반에게 금속 체인을 달아 무게가 18파운드 나가도록 만든 담요를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모양이 같되 플라스틱 체인을 달아 무게가 3파운드인 담요를 덮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4주 동안 손목에 센서를 달고 생활했습니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그리고 주간 활동량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수면의 질에 관해 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연구진이 그를 토대로 불면증 심각도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담요를 사용한 이들 가운데 42% 이상이 불면증 심각도 지수에서 수면 문제가 개선됐다고 여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담요를 덮고 잔 이들 중에는 그 비율이 3.6%에 불과했습니다. 지수가 50%까지 감소한 비율은 무거운 담요 그룹이 가벼운 담요 그룹의 26배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면 시간에는 무거운 담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담요 그룹과 비교하면 자다가 깨 뒤척이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낮에 졸리는 현상, 불안이나 우울 증상 역시 감소했습니다. 수석 저자인 마츠 아들러 박사는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하지만 무거운 담요가 불면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재정부양책 타결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 협상 마감 시한을 맞아 백악관과 의회는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3.37포인트, 0.40% 상승한 28,308.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20포인트, 0.47% 오른 3,443.12에 기술주 중심의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37.61포인트, 0.33% 상승한 11,516.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막판으로 시닫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신규 부양책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오후 3시 마지막일 수 있는 전화 통화가 시작된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져 지수는 상승폭을 대폭 키웠다가 빠르게 반납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30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양책, 백신 기대에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항공주와 여행주, 유통주 등이 올랐습니다. 강한 주택시장 지표 등 이날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기대가 높지는 않지만 재정부양책 타결이 향후 증시 흐름에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막바지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성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5% 상승한 41.4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7% 오른 42.9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막바지 협상 추이를 주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도달에 대해 낙관적이고 이르면 4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성 원유가 이날 만기가 되고 다음 달부터 12월물로 교체된다는 점도 유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2% 오른 1915.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지난주보다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목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조금 선선해지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이 더 늘면서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더 크게 떨어져 LA 다운타운 지역 낮 기온 60도 중반대까지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0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